안녕하세요. 복파 책의 풍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 반가운 목소리 지금 거의 저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함께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접시 정지영님 복음주의 문서 연구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뭐 잘 쉬었어요. 네,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하고, 네, 그랬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집안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가지고 집안일 하느라고 좀 집안일이라는 건 이제 살림. 네,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직장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살림하느라고 좀 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아내 수고를 이제 막 더 절감하셨겠네. 그럼요. 네.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아내분께서. 네. 뭐 알고는 있었지만 하여튼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네. 아침을 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뭘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참. 그리고 뭐 좀 수영 원래 잘하셔서 접시님이셨는데 다치셨다고. 네. 어떻게?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네. 어깨 회전근 쪽을 다쳐가지고 수영은 거의 못 하고, 네. 그냥 런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언제 다치셨어요? 다친 거는? 이게 거의 1년 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반년 동안은 그냥 지나가겠지 했어요. 원래 어깨가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반년 지나도 이게 안 나았길래 병원 갔더니만 이제 해야 돼,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딴 거 없다. 그래서 그냥 재활 운동하기엔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냥 러닝하는 걸로 때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굳어버리면 좀 네, 부자연스러운 네, 어깨 쓰름이 네.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치고 나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일주일에 2-3번은 수영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아파도 어깨가 돌아갔는데 6개월 지난부터는 들지를 못해. 수영을 그래서 자유형도 못해요. 그 배영은 못하고 저병하는 시인인데 이제 자유형도 힘들 정도로. 상실감이 좀 꽤 크시겠는데? 네, 그럼요. 네.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도 나고 그랬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반백년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드셨겠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러닝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로 대신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마라톤도 나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나가려고 하면 이제 또 이게 또 어깨가 오래 뛰면 또 안 돼. 네. 어깨가 또 네. 영향을 받는구나. 예전에는 1시간을 뛰었어요, 러닝을. 천천히 뭐 1시간 뛰었는데 지금은 1시간을 뛰면 무릎도 좀 무리가 오고 어깨가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 50분, 40분 하다가 지금 30분 뛰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러면 장애인데 거의?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근데 달리기로 또 위로 받으시면서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참 옷장이고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 저희가 하다 보니까 늘 직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돌아가시면 그걸 기념하면서 하게 되네요. 자꾸. 네, 그러네요. 오늘 하여튼 팀 켈러 관련해서 국내 출판으로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지난 5월 19일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좀 젊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72세? 네. 뭐 암으로 돌아가신 거라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죠. 좀 더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추모의 물결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지자들이 팬들이 많아가지고 뭐 약간 학술 대회까지는 아닌데 그런 추모 모임이 소규모로 있을 정도로 그 팬들이 많았고 그 목사님을 보내드린 상실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전기가 나왔는데 그 전기를 보고 이게 다시 약간 이제 팀 켈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책을 뭐 루이스 보고 뭐 셰퍼 막 변증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좀 있다가 이게 돌아가신 소식 듣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죠. 팀 켈러 그러면 저는 우리 접신님하고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고 그럼 왜 또 머리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보면 프로레슬러인데
네. 그리고 얼굴 190이 됐다 그랬죠. 아, 키가. 키가 크시구나. 네, 어마어마하게 크시더라고요. 네. 그럼 약간 그 레슬러 같은 이미지도 살짝 있고 그렇게 막 아주 책만 파는 그런 전형적인 학자풍이 아니고 좀 활동가 같은 느낌의 이제 미국인 네.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아시아인 같은 인디안 혼혈? 왠지 완벽한 백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거는 약간 그런 류 사진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네. 완벽한 백인인가? 특히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 들어가 있는 그 그 묘한 사진 사진 이미지가 보면은 약간 아시안. 정말 약간 인디안 같은 느낌. 근데 그,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190이나 된 분이었구나. 저도 키는 몰랐는데 보니까. 다만 이제 목소리는 굉장히 품위 있는 목소리, 안정감 있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기독교 지도자 저술가들 중에 뭐 의존도는 높진 않은데 저한테 많이 의존된 제가 의존하는 사람은 헨리 나웬이나 스캇 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설교나 어떤 거에서 풀리지 않을 때 그분들의 문장 몇 개를 보고 나면 뭐가 확 풀리는 느낌들이 드는 사람이 그분들인데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하면 좀 조금 낯설고 낯설지만 어떤 현안이 떠오르면 결혼, 뭐 복음 변증 이런 거 나올 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볼 때 또 몇 번 효능감을 느꼈던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쭉 들으면서 저렇게 또 설교하시는구나 그런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는 출판물이 엄청 많구나. 엄청 많아요. 좋은 출판사에서 잘 편집돼서 나왔다는 기억. 그런 게 저한테는 팀 켈러의 기억인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팀 켈러를 좋아하는 분들의 성향이 딱 보면 이제 개혁주의, 청교도 이런 거 좋아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앞에 세대 같으면 이제 로이드 존스 좋아했던 분이 당연히 이분한테 매력을 느끼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사상적 맥락이 비슷해요. 로이드 존스랑? 왠지 그래도 저는 이분은 뭔가 중도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이것저것 좌우 모든 얘기를 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푸는 느낌이 있다. 뭐 그렇게 느꼈는데. 그거는 아마 약간 현대 사회에서 그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돼서 그런 것 같고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거의 방불해요. 그게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괜히 뭐 설교 듣는데 뭐 사회 현안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또 그 상황 그 세팅에서 맞으니까. 그렇군요. 네, 뭐 그분의 전기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이 출간됐었나 봐요. 그 직전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콜린 한센이라고 이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주의 관련된 역사를 꽤 이렇게 정리해 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그러니까 새 그 개혁주의, 뉴 켈비니즘, 네오 켈비니즘 아니고 활한 그 개혁주의 아니고 네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뭐 개혁주의 뭐 그런 사람들 개혁주의하고 청교도 이렇게 추종하는 에드워드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운동을 이제 뉴 켈비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게 명료하게 잘 써가지고 그 주목받았던 젊은 소장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켈러 전기를 썼어요. 뭐 원서는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꽤 2, 3년 전에 나왔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으로 나왔네. 근데 참 그 올해 4월에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두란노. 팀 켈러 책을 거의 내고 있는 두란노에서 나왔죠. 꽤 잘 썼어요. 그리고 또 이 전기가 다른 곳과 다른 전기와 달리 그러니까 생애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내밀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성과 영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준 영향을 준 뭐 인물은 누군지 그 사건이나 그 뭐 사상적 흐름을 다 정리해요. 저는 사실 이런 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에 푹 빠졌던 것도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상적, 이 지식 사회학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식이 어떻게 사회학적인 영향 속에서 이게 역학적인 맥락 속에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인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여러 질문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팀 켈러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요. 뭐 참신한 새로운 주장을 막 밀어붙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뭘 정리를 엄청 잘한다는 느낌.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뭐
브라이언 맥나렌처럼 이머징 뭐 음. 처치 막 하면 이게 완전히 전에 없던 거 새로운 거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항상 그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청교도들을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뭐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에서 항상 얘기해 왔던 내용들이 이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성장했던 그 총신 신학교가 그 교단인 그 합동 즉 교단에 항상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새로운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세련되고. 왜 한국 교회 그걸 전통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팀 켈러는 왜 그러고 지금 젊은 독자는 왜 그 사람한테 반응하는지 같은 얘기인데 네. 왜 새롭게 반응하는지. 뭐냐 이게 그 차이가 뭐냐 난 그게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예전에 그 읽었던 것들 다시 돌이켜보고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좀 분석을 해주셔야겠네. 네. 제 이 비슷한 고민을 그 팀 켈러 관련 연구서를 쓴 김상일 그 뭐 신학자라고 표현할게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세속 문화가 가장 꽃피웠다고 하는 뉴욕 맨하튼 지역에서 켈러는 어떻게 복음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타협 없이 지역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만한 메시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켈러가 고수하는 신학이 일반적인 한국의 보수 장로 교단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문이 더 커진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켈러에게 켈러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을 쭉 나열해요. 뭐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청교도 등등등등.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팀 켈러가 가진 어떤 차이점들이 그를 가장 세속적인 문화의 최첨단을 달린다고 자부하는 맨하튼 같은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게 만든 것일까?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왜 새롭게 받아들여질까? 좀 기억이 소환이 되네요. 뭐냐면 이분이 인문학의 지식이 상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뭐 전공자는 아닐 테니까 인문학에 그건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은 개혁주의로 가더라도 그 경로가 굉장히 다채로운 인문학 이야기, 먼 시사 이야기,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거기서 얻을 거 얻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간다든지 아니면 응용해서라고 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다시 가. 그러니까 중간에 경로가 굉장히 다채로웠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문제나 내 관심사를 알고 있네. 아는데 결론을 저렇게 내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문학적 소양,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이 학부 나왔던 버클 대학인가? UC 버클리? 아니 UC 버클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름이 여기 있네. 버크넬 버크넬 대학교. 여기가 그 인문 그 학으로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쌓은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그 신학에 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차용해야 되는 학문적인 어떤 그 간학문적인 그런 게 훈련들이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신학의 교단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 이게 틀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원화되어 있는 그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명하게 또 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상황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 상황화. 예, 저는 이게 이 사람의 큰 이게 전통적인 교리나 신학을 현대 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의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게 그 상황화를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거든요. 주장을 강변하기보다는 주변의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숙고를 한 결과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이 이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청명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네.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상가들이나 세속 정신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의 그 문제는 무엇이다라는 거를 성경을 갖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같은 세속 사상가들이 사상을 갖고 그 논리 안에서의 장단점을 그쪽 입장에서 설명한다. 오, 그거를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의제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오랑캐로 무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상가의 약점을 성경을 들이밀어 가지고 성경 진리가 이러니까 세속 사상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세속 사상가들이 이런데 그러나 다른 세속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뭐냐? 이거는 극복된 거 아니다. 소개해 주는 거야. 네, 극복이 안 된다. 이거의 극복은 결국에는 성경,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게 그 어떤 신념들, 그걸 신념 전제라고 보통 하는 그 신념들 세계관을 오히려 기독교 아닌 용어로 깨트려 주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예. 근데 여기 그 이력을 보니까 아주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비콘의 지도를 받았어.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재밌네. 네. 왜냐면 한국의 그 총체적 복음주의 전통 이 전통이 사실은 하비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간하배 목사님. 총신에서 교수했던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도 얘기 나가겠지만은 이분에 대한 연구서가 정말 팀 켈러 책도 뭐 읽긴 했지만 도대체 팀 켈러를 어떻게 읽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연구서들 주로 더 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설교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사람 설교 어떻게 했냐, 변증 설교다, 뭐 강해 설교다, 가지고 뭐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주구장창하는데 이 사람의 이게 설교가 가니까 당연히 설교가니까 설교가 장점이죠. 근데 결국에 그 설교의 핵심은 상황 아까 현대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거를 복음을 이 현대에 적용시키는 이 과정을 굉장히 절묘하게 했는데. 그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자기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하비칸인 거예요. 그 점이 저는 이 팀 켈러가 성공할 수 있는 뭐 그 사람 표현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도 인정합니까? 간하배 그 교수님이 그거를 그거를 계속 꾸준히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팀 켈러에 대해 환호하는 것 중에 많은 게 크게는 다 복음을 이해야. 선택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구현됐느냐, 살아냈느냐. 이게 자꾸 팀 켈러가 복음과 그 결과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복음과 복음 아닌 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해내면서, 그러니까 사회 참여, 정의 구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야.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로잔 74 로잔 언약에서 보수적 입장 대변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복음을 그 전도와 참여 우선성을 준다 그러면 전도 우선성의 입장에 섰다고 봐야 되겠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할 수는 없다. 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1차 문서에 매여 있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 전도로 그 생겨낸 결과물들이 정의 사역이라든가 자비 사역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하비칸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하비칸도 사실 로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한국 그 팀 켈러의 팬들은 거기보다는 설교, 복음,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복음에 대한 강조 이런 걸 또 환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로잔 1차 문서에서 복음의 전도의 우선성에다가 사회 참여가 이제 의무로 붙은 거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그 간합의 그 하비칸의 영향 속에 있으면 하비칸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통전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비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영향을 준 게 이벤젤리즘하고 부제가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Preaching Grace and Doing Justice가 아니라 Doing Justice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간합에도 사실은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그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진취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팀 켈러는 아주 보수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로잔 그 7사 1차 문서를 아주 뭐 이렇게 발전적으로 극복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독자들이 이해하고 그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극복해내려고 하면 좋은데 그냥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네. 또 다른 이력 재밌는 게 있어요. 무려 IBF 간사였네요. 네. 이야, 이거 IBF 뭡니까? 때문에 회심도 했어요. 네. 이야,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설교를 대학 때, 그러니까 아마 IBF에서 그 LGM 때 뭐가 들었겠지. 간사까지 했네. 미국은 이제 IVCF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간사를 했다. 그러니까 클라우니 때문은 아니고 클라우니가 이 사람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는데 IBF 수련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저도 물론 IBF 간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의 태도가 10대 때 목회적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준비한 사람하고 경로가 좀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그 상황화적 설교라든가 설득력을 높이는 데는 또 그게 굉장히 잘 쓰일 때가 있다. 그런 칼라가 있다면 또 설명이 좀 선명해지는 이분이 왜 저렇게 폭넓게 도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접근했을까가 이분의 일반대 경험, 선교단체 경험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신학교에서도 그 신학 교 출신해서 신대원을 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다르죠. 일반 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와서 공부하는 걸 더 그 정규 코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생각하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신학에 대한 그거를 기초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반 대학에다가 거기 또 선교단체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참 인격적 회심을 한 거죠. 예, 뭔가 결이 비슷한 여정을 겪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이게 복음주의 선교단체 느낌이에요. 간사님 출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갖고 고든 코넬을 갔는데 아시겠지만 고든 코넬이 엄청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잖아요. 초교파긴 해도 기본적으로 되게 성향이 개혁주의 성향이 많고 고든 코넬에서 만난 이 그 교수들 중에 팀 켈러가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개혁주의예요. 뭐 윌리엄 레인이라든가 그 NICNT 누가복음 마가복음 주석을 썼던 윌리엄 레인이라든가 또 뭐 로저 니콜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신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개혁주의 영향 속을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개혁주의에 대한 그런 게 열렸고, 아까도 좀 전에 설명했지만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 사람의 삶과 신학에 준 영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큰 그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으라면 에드먼드 클라우니. 하비콘이 아니라 에드먼드 클라우니였죠. 설교로서. 이분도 고든 코넬 분이에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이제 다 웨스트민스터로 넘어가는 자연히 거예요. 갔구나. 그게 이제 학부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에드먼드 클라우니 전 느낌에 이거 주석 낼 신문 같은데 뭔가? 주석 아니고 BST. 네, BST 그래. 네. 강해집. 네, 베드로 전 수석. 그분이구나. 네,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의 IBP 조직신학 시리즈의 교회. 그런 것 같다. 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다 그런 책들이 다 이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강해 설교의 모델로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러니까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강해 설교에서도 이제 줬고, BS 시리즈 주요 저자들이 이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줘요. 알렉 모티어, 그다음에 딕 루카스. 우리나라한테 딕 루카스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겠다. BS 시리즈에 그 사람 골로새서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델로 뽑을 사람. 딕 루카스를.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팀 켈러도 딕 루카스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팀 켈러가 영국 바예요, 영국 바. 영국 신학자들 좋아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뭐 제임스 패커 뭐 이런 것들 다 환장하는 게 다 약간 그런 결이 또 있고. 아마 IBF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원이 IBF가 영국이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 멤버십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든 코넬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뭐
에드문드 클라운이 영향 속에서 뭐 설교학을 했을 것 같은데 가서는 하비컨을 만나서 아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 사역에 관련된 실전 신학을 하게 그럼 되죠. 이제 순서가 중요하네요. 자기가 성장기에 만약에 하비컨을 만났다. 그러면 그걸 하다가 나중에 에드문드 클라운을 만났으면 또 달랐을 텐데 출발이 복음 자체를 통하여 이제 회심이 된 거라면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책임으로서의 상황을 본 거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예, 복음을 우선성에 네. 두는 경험, 네. 자기 이력 그대로 갔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에드문드 클라운이하고 하비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궁금하다. 게알더스 보스예요. 게알더스 보스의 하나님 나라. 네. 네. 성경 신학. 네. 이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성경 신학은 이제 그 진보주의나든가 일반 성서 신학 하는 사람하고 결이 다른.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 강조하고 구속사 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 신학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하비칸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게알더스 보스. 네,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 아니에요? 네, 화란 개혁주의죠. 이게 헤르만 바빙크하고도 돌고 돌아 그쪽으로 네. 가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팀 켈러의 신학의 핵심에는 이 화란 개혁주의, 뭐 화란까지 안 가더라도 개혁주의, 신칼빈주의에 대한 그 이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분의 사역에서는 그런 색채가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팀 켈러에 대한 국내 그 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쪽 아닌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딱 그렇게 연결되네. 그 정도면 충분히 바른 느낌을 주는 네. 예, 바른 신앙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버크넬하고 고든 코넬 다니면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 캐시가 그 루이스 바예요. 이분이 또. C.S. 루이스 바. 네. 아. 그래가지고 루이스를 알았는데 이 캐시 때문에 더 이제 빠지게 됐고. 아, C.S. 루이스는 연애하다가 또 알게 됐고. 네, 야, 그래서- 재밌네. 예. 그래서 뭐 팀켈러가 그 자기의 대표작인 그 팀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네. 예, 그 책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은 두 사람 C.S. 루이스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면면이 그 사람 책 전체에 다 깔려 있고 제가 보기일 때는 이 사람 책 전체에서 루이스가 가장 많이 인용돼요. 네. 가장 많이 인용돼서 이분이 변증학이라든가 변증 설교에 루이스의 영향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구나. 네. 뭐 그다음에 이분의 사역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이제 또 이어졌는지. 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조그만 신학교잖아요, 이게요. 제가 가봤어요. 조금해요. 가보셨죠. 그러니까 네. 너무 조그매요. 네. 그냥 뭐 예쁜 공원에 네. 건물 하나 높지 않은 달라 건물 한 있고. 서너 개 정도 네. 있는 느낌. 그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로즈 올슨이라고 그 네, 로즈 대표적인 올슨. 네. 그 복음주의 알미니안 네, 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웨스트민스터는 그 규모에 비해 복음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평가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혁주의를 복음주의의 그 아이디어 지적 탱크라고 보통 하잖아요. 싱크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 조그만 데를 갔는데 사실 되게 조그만 교단이지만 그 지성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뭐 이런데 도시 사역, 도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자기가 목회했던 곳에 그것의 궁극점이 결국은 리디머 장로교회인 거고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작은 아닌데 중요한 책이 이제 그 비아토르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이라고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이 사실은 이 사람의 거의 첫 책이에요. 교단에서 냈던 조그만 책 말고는 여리고로 가는 길. 네, 이게 자비 사역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사역의 그 사회적 참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인데 그 책이 리디머 하면서 그걸 동시에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그 전에 리디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디머는 사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럼 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첫 출발의 그 목회는 그 자비랑 사역이었구나. 자비랑 자비랑 자비 은혜 그레이스. 네. 멀시 멀시 네, 사역. 네, 그거를 궁극적으로 이제 리디머 뉴욕 한복판 가서 구현해 내는 거죠. 이제 실천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80년대에 세워진 줄 알았더니 그게 이분 나이를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네. 2008년에 네. 리디머는 50명으로 출발했다. 네.
2008년에 엊그제인데. 2008년? 예. 이게 정확히 잘못 쓴 것 같아요. 1998년일까 그러면? 예,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20년 전. 네. 2008년은 아니에요. 2008년은 5천 명으로 성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히 지금 언제 세웠는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90년대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컸고 그때 이제 영향을 준 게 팀 켈러 그 하나님을 말하다 원서 제목 리즌 포 갓이 리즌 포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좋겠어. 네. 저는 제가 이때 이게 저기 산림 출판사에서 있을 때여가지고 이미 이제 그때 계속 아마존을 검색하고 있는데 익히 아는 사람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팀 켈러? 내가 알고 있는데 팀 켈러? 그 사람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합동 측이잖아요. 합동 측이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유학을 가면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목회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한테는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꿈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교수를 했고 나침판이라는 조그만 출판사에서 이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 사역을 했을 때 썼던 강의안을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이게 정식 출판물이 아니고 강의안이 책으로 낸 거예요. 나침판에서 실천 신학하고 설교와 읽어보면 내용도 그닥 뭐 이렇게 알차지 않아.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에드문드 클라우니의 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고 막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저는 벌써 이제 2000년도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90년도에 벌써 아셨구나, 팀 켈러를. 90년도에 저는 관심이 있었죠, 벌써 90년대 말. 저는 다행히 2010년에 그 저기 로잔 3차 대회 케이프타운 거기에 주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셔갖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실물을 처음 봤네. 네. 조금 유명해진 네. 분이었는데. 네. 아니 그래가지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가까이 됐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마존 베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봤는데 변증서인 거야. 이건 뭐 좋아서도 내지만 이건 아마존 베스트셀러인데 이거는 상품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어디서 계약을 한 거야. 어디서? 두란노? 베가북스라는 곳에서. 뭐 처음 듣는데. 네. 베가북스라는 거예요. 두란노도 아니에요. 두란노도 사실은 나중에 냈어요. 그런데 팀 켈러를 누가 주목하고 있었구나. 뉴욕에 사는 분이야. 리디모 교회 다니던 분이야. 그분이 아는 출판사 사장님한테 이거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난리다. 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성민 교수님 동생분인가 그래요. 네. 그걸 번역하신 분도 전성호 그렇구나. 제 기억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가북스라는 정말 희한한 데서 나와서 주목 못 받았죠. 주목 못 받았어요. 그때 2000 몇 년에 나왔죠 이게? 2008년? 네, 제 기억에 살아있는 신 2010년에 나왔어. 2년 후에. 네. 빨리 나온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전혀 주목 못 받았죠. 많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출판사나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팀 켈러 잡아야 된다. 막 노종문 간사도 막 이때 막 이 책 잡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IBP도 놓쳤고. 다 놓쳤어. 네. 팀 켈러가 IBP에서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두란노는 다 뺏겼나? 네, 다 뺏기고 하려고 했는데 늘 선점했구나. 네, 이미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팀 켈러의 책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재밌다. 그게 나중에 왜 이게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일목교회에 그 일반 출판사 에이전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를 내야 된다, 출간을 해야 된다라고 강권을 했고, 그래서 그게 모아져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 출판사에 연결을 해준 거예요. 설교집 같은 게 일반 출판사에 나온단 말이죠. 네, 설교집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설교집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리즌 포 갓이 처음 그렇게 나왔을 때 일반 출판사에 나와서 와, 저는 사실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되니까 팔리니까 내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내 그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들이 대부분 기독교 해외 출판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샀는데 이게 어디랑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뺏긴 거예요.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IBP는 그 시대 그 뭐였죠? 베리타스 포럼에서 했던 책
그거 하나의 그 팀켈러 책을 겨우 냈죠. 베리타스 포럼에서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아, 거기에 팀켈러의 그 공저구나. 네, 거기에 기고자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야, IMF 간사도 했는데 놓쳤네. 네, 또 이거 너무 어떻게 아쉬워. 알아봤대 또 두란노는 또. 그러니까 두란노가 이 팀켈러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묘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묘해요. 뭐 어떻게 묘해요? 공개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 공개해 주세요. 뭐 제가 내부 상황은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팀켈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장하냐. 근데 아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전통적인 교리, 신학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대 포스트 모던 이런 회의주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았는데 그거 말고도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저는 그 힘이 아까도 얘기했죠. 베가북스라는 조그만 데서 났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두란노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막 계약을 하고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가 어떤 데냐? 사실은 이제 그 한국 교회 복음주의 어떤 그 출판 지형도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랬던 데가 그 2000년도인가 망가지잖아요. 뭘로 망가지냐? 긍정의 힘으로 망가져요. 갑자기 번영 신학이야. 난데없이. 예. 그동안 존 스토트도 내고 막 이것저것 네. 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책도 내고 기독교 상담에 이 지평을 확 넓혔던데 갑자기 긍정의 힘이야. 뭐야 도대체? 두란노에서 나왔구나. 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두란노가 망가졌다. 막 그때 이제 아마 리더십도 바뀌고 그럴 때 그랬고 그 전까지 두란노가 오늘의 교회가 엮이면서 한국 교회의 약간 이제 건강한 모델, 건강한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게 항상 규모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어야 돼. 맞아. 작으면 안 돼. 맞아. 메가 처치해야 돼요. 예, 그런 모델을 제시해 왔거든요. 근데 와 뉴욕, 맨하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2000년대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 모델로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사적으로 매달렸고 아마 이거 정말 따내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는 좀 실추된 이미지를 팀 켈러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사실 그리고 두란노 출판물의 방향이 또 바뀌어요. 굉장히 좋은 책 많이 나요.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두란노가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출판의 상황이라든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또 기독교 출판계에서 그 즈음에 베스트셀러가 없었어요. 또 없는 시절에 팀 켈러가 살아 있었어. 그 전까지 뭐 필립 이안시, 맥스 루케이도, 뭐 헨리 나우엔 막 이런 식으로 막 빵빵 터트리는 대형 저자가 나와가지고 책이 잘 팔리는 때였거든요. 거기다가 야베스 이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초대형 목적이 이끄는 사람 나왔고, 그다음에 하여튼 결은 다르지만 긍정의 힘도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와 대박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베스트셀러가 싹 사라졌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2010년대부터 뭐가 흐물흐물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이에요. 그러네. 근데 그때 남은 게 팀 켈러야. 독보적으로. 외국에서 떴잖아요. 다 고만고만한데요. 이제 좋은 저자들인데 다 고만고만해요. 맞아. 근데 갑자기 팀 켈러가 그냥 우뚝 서는 거야. 압도를 하는 거예요. 맞아. 2010년대가 좀 약간 IBP에서도 그렇고 저자가 없어요. 손에 탁 드는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엔 좀 있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다운돼 있던 기독교 출판계에 약간 이제 그 긍정의 소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기울여서 저는 그 힘도 없지 않을 거다 작용했다고 보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 팀 켈러가 많은 팬을 거느리게 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의 한번 신학적 견해를 잠깐 보는데 또 이 복음주의 제가 운동 연구소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요즘에 지금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워낙 근본주의랑 세게 붙어가지고 복음주의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쓰고 싶어도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분도 그 복음주의라는 꼬리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복음주의란 용어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건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워낙 이제 보수주의가
그 특히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때 하면서 부시도 완전히 그랬지만, 완전히 그냥. 갔죠. 예. 그러면서 이거 복음주의는 안 된다. 이건 이미 이제 이거는 폐기해야 될 용어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즈음에 이미 신칼빈주의이 엄청나게 힘을 얻었어요. 디카슨, 뭐 D.A. 칼슨. 예. 뭐 마이클 호튼, 마이클 막 호튼. 이런 사람들 고백적 복음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상의 원료인 조나단 에드워즈 책이 막 우리나라에도 막 쏟아지기 그렇지.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지. 그 맥락에서 굳이 복음주의를 이 사람이 그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념은 유지한 것 같아. 인격적 회심, 성경의 권위, 종교 개혁 전통, 개혁주의, 그리고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는 상보주의자, 예.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낙태 반대.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하셨나요? 예. 뚜렷하게? 네. 그건 반대를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근데 감수하고 하셨구나. 그게 개의치 않고 보수주의자들 쪽에서는 더 이제 그거에 열광하는 거죠. 우리 편이다. 타협 안 한다. 그 부분은 타협 안 예. 한다. 성적인 문제는 좀 보수적이고, 예. 그러나 또 창조 문제는 또 중도 네. 정도로 스탠스를 네. 취하고 예. 복음 전도 우선성을 두고. 그러니 이제 골고루 예. 여러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만하네요. 예. 위치가. 예. 그것도 세련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 세련되게 예. 충분히 논의도 알고 있고. 예. 그러시다가 2020년에 음. 암 진단이 있었고 재활까지 했으나 그만 올해 봄에 네.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돌아가셨죠. 근데 맨하탄에 왜 자기 교회에서 추모식을 안 하고 성 패트릭 카톨릭 성당에서 했을까요? 네. 이것도 이거 있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강조해 왔던 게 또 교단의 벽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이게. 이걸 카톨릭 시티라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범교회성, 보편 교회. 이걸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죽어서나마 이제 그걸 이제 그 가족들하고 유족들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사역을 그 세 가지로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보통 이게 센터 처치의 핵심 가치이기도 그 한데 두꺼운 책 그건 좀 보고 네. 있어요. 네. 복음, 도시, 운동이에요. 근데 그 운동 안에 이제 복음 생태계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생태계라는 게 이제 교단 어떤 신학성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 부분도 전 루이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어 크리스티니티 해가지고 순전한 기독교, 그러니까 초교파.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두가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걸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도 그거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막 가는 거 그럴 수 있다. 근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운동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에반젤리칼 에큐메니칼이죠. 네. 그 지점이 이제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고, 저는 정신이 구현됐다고 봐요.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한국 교회 그 팀 켈러 팬들은 그 지점도 저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접시님 말씀은 팀 켈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한국에서 소비될 때는 주로 강해자로 선택되고 있다는 게 약간 유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개혁주의, 탁월한 개혁주의, 강해 설교가 변증가. 그렇게만 자꾸 보려고 한다. 네. 저는 이제 그렇군요. 자비, 정의사역, 그다음에 범교회성, 교회 생태 운동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좋네요. 네. 정리 좀 해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팀 켈러한테 특별한 게 있냐 물으면 없다. 없다. 예. 새로운 건 없다. 새로운 거 없어요. 예. 해 아래 새로운 거 없듯이. 톱라이트 그럼 뭐가 있다 이러잖아. 네. 근데 이분은 없다. 예. 근데 사실 또 톱라이트 자세히 보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니다. 이거 원래 그런 거다. 아니 그분은 이것도 톱라이트 그럼 1세기 유대교 뭐 이런 네. 게 있잖아. 네. 근데 이제 팀 켈러는 특별히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저술가긴 복음에 하지만. 있어서는 아까도 김상일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한국 보수 장로교회가 얘기했던 것과 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메시지 내용이 있어 다르지 않아요. 안전하네. 예. 특징은 안전함이야. 예. 근데 그 뭐가 그러면 저는 상황화. 예. 안전한 상황화. 예. 예. 그 상황을 너무 절묘하게 해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못했던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보수적인 그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극복하지 못했던 지점을 이 사람이 극복해내는 지점들을 지금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 거고 그런 점에서 팀 켈러 체계를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그 지향점 교단에 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매이지 않고 이게 여럿을 한꺼번에 이게 아울러 범교회성을 지향하려고 했다는 지점에 저는 그 팀켈 이게 합신이나 총신, 고신 뭐 이런 데서만 지금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신 측, 통합 측 그렇죠. 막 이런 데서도 막 소비가 돼요 지금 팀 이제 켈러가. 지향이 이제 미어니까 교단을 넘는 초교파 네. 태도가 있고 복음 중심성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범복음주의권은 다 좋아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좀 반응하는 것 같다.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건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옹고지신이라는 정신을 잘 살린 거 아닌가. 저는 너무 평범한 지신의 목회자 네. 팀 켈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아서 브라이언 맥라렌이나 이런 것처럼 막 들어간 그런 선구자는 아니지만 전통과 변화를 잘 담아내가지고 안전하게 상황화까지 하는 정말 균형 잡혀 있는 밸런스가 있는 목회자.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하. 이미 있었던 기술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묶어내잖아요. 이걸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럼 배울만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념에서 똑같다 이게 말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폭넓게 지지를 받았는가는 공감 능력. 거기에는 단순히 정서적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심지어는 타 교단에 대한 다 그들의 논리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거 저기 존 스토트가 한 말 중에 왜 이중적 귀 기울임 네, 그리고 그거예요. 더블 맞아요. 리스닝 같은 네, 그런 네. 태도를 충분히 구현한 네.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그 계속 비슷한 게 이분의 책에서 계속 이렇게 공명돼요. 그럼 이분도 정말 경청을 하신 분이네 네. 세상에 대해. 맞아요. 또 이분이 저는 또 이분의 그 탁월한 점 또 뭐냐면 이게 그 계속 발전해요. 배우니까 지적 공감하니까. 성실함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를 막 사람들이 읽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읽는데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 인문학 때문에 그래. 인문학 왜 이렇게 각주가 많아? 그렇잖아요. 로준스를 읽는데 누가 각주를 봐요? 그거 맞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뒤에 가면 뭐 찰스 테일러, 그렇지. 이게 1급 인문학자들이 다 나와요. 뭐 알리스터 뭐야 저기 맥그레스 아니고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니까 뭐야 왜 갑자기 철학 얘기 나오고 사양 나 이거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하는구나. 진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확 늘었던 때가 이제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의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거에 그게 아니라 읽고가 아니라 그 모임 그 책이 어떤 모임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 모임에 멤버였어요? 네. 헌터랑.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 쪽 이게 종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고 피터 버거라든가 그렇지. 이런 거 다 연구해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임스 헌터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야. 이야.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보던 게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많아요. 네. 전혀 이게 팀켈러 말이 되는 기독교라는 또 변증서가 있어요. 말이 되는 기독교. 그 책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는데 그 책은 이분이 갖고 있는 변증서에 그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네. 말이 되는 기독교. 출판사가 어디다 나왔을까? 두란노에 두란노에서 찾아봐야겠다. 거의 다 두란. 오케이. 거기서 보면 확실히 이분이 앞에서 했던 그 변증 그 요소나 그 접근 방법이 이쪽에서는 완전히 그 깊어졌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렇구나.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이런 말 것도 있네요. 2022년에. 이것도 아마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니티 시대에 대한 전도. 이게 그 강의는 아닌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팀 켈러가 이제 신칼빈주의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이게 그 자기네 아브라함 카이퍼 상을 수여하거든요. 그 개혁주의 이런 설교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 상 받겠는데? 선정했어요. 이게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선정했는데 취소했어요. 왜? 보수적이라고. 누가? 프린스턴 동문들이. 그러니까 프린스턴 수준에서 볼 때 프린스턴이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잖아. 팀 켈러.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가 프린스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 작용화됐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걸 줄 수 없다. 재밌는 건 그 프린스턴은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은 사실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져갔지. 뽑혀요. 근데 그쪽으로 하지. 실제로는 이제 거기도 프린스턴도 옛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를 만들어서 공공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개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린스턴에서 나간 웨스트민스터 출신의 보수적인 이 켈러한테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을 해? 그거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마치 장신인에서 네. 총신 목사를 네, 뭐 주려고 하는 이찬수 거. 목사인데 준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오. 취소했어요. 또 그러냐 또 넓게 하지 그냥. 그래서 그거 엄청 말 많았어요. 근데 그 총장이 뒤끝 길다. 100년이 네. 넘었는데 이제. 총장이 크레이크 반스라고 어. 또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절충안을 냈는데 상은 못 주지만 이 카이퍼 강좌에 와서 강의해라. 강연을 해라. 거기서 이제 예술인 뉴비긴을 딱 소환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이제 그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팀켈러가 또 되는데 예술인 뉴비긴을 갖고 와 또. 그 사람 뭐, 다 데려오네 다 데려와. 그러니까 정신은 사실은 출판의 정신은 IBP랑 잘 맞아요. 그래 도란너가 가져갔네. 그러니까 포스트 시대의 그 변증도 사실 그런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책은 아니지만 그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하고 그런 식으로 알품 그팀 켈러는 예술인 뉴비긴 뭐 그 올란도 코스타도도 사실은 그 고든 코넬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올란도 네. 코스타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땅 이제 급진 제자도. 하여튼 그런 사상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간 중간에 많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저는 이분이 왜 1차 자료로 저한테 오지 않았냐면 어떻게 말하면 동네가 같아. 비슷한 결을 갖고 있어서 더 참고할 필요는 없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 친근하긴 한데 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책이 나오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출판인으로서 좋은 책을 그다음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 네 저는 사실 전혀 새롭지 않아요. 표현한 대로. 그래. 그래서 관심을 또 이게 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막 팬들처럼 막 열광하지 않았는데 전기 보고서 그 생각이 다시 확 든 거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야?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중간 결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저는 팀 켈러. 아까도 두 가지 정도 팀켈러한테는 저는 두 가지 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온고지신 정신과 온고지신과 그다음에 EJ. 그러니까 EJ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직접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지. EJ가 되려면 뭐가 E고 뭐가 오랑캐고 뭐가 우리 편인 줄 알아야 되잖아. P야가 구분되는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분이 그게 있다. 자유롭게 꺼내 와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삼류가 아니라 그렇지. 인류 철학자, 사회학자 사람들 그렇지. 책을 막 1차 자료를 보면서 문학자 책들을 이게 이런 정신, 지적 성실함을 저는 무엇보다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말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아직 1차 자료를 직접 보는 수준은 안 네. 되잖아. 그러니까 팀 켈러를 경유해서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보면 난 다행이겠다. 근데 팀 켈러 관련 연구서를 우리나라 나온 거 지금 볼 때 강의 설교에 관련된 것만 지금 대부분인 책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 하나가 또 뭐냐면 다 남침례교 교단과 관련된 신학교 인물들이 쓰고 있다. 번역을 아니 연구서를. 네. 지금 아까도 제가 여기에 썼지만 관련서가 한 10종 가까이 나왔는데 10종인가 나왔는데 설교가가 5종가 나왔어요. 설교 연구가. 근데 그게 다 남침례교 서던 또는 서던 웨스턴 오케이. 바프티스트야. 오케이. 거기가 사실 설교 그 연구 잘하는 걸로 유명을 하긴 하죠. 근데 너무 그쪽에 가 있는 건 저는 좀 너무 방법론적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정리하면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한국 팀 켈러 관련된 연구소 중에 아까 얘기하는 김상일 그 신학자의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라는 책이 읽어볼 만하다. CLC에서 나온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다 팀 켈러보다 수준이 밑에야. 한참 밑에야. 그래서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도 잘 정리하면 다행인데 잘 정리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막 빼뜨렸어. 예. 근데 김상일은 뭐 그 사람이 팀 켈러 위는 아니라도 이 신학자는 자기 고민하는 게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영역을 그 팀 켈러 용어가 아니라 자기 용어로 설명해내요. 그게 소통과 연결이거든요. 네. 연결과 소통. 저는 그 지점이 그 중에 팀 켈러 연구서로는 읽어볼 만하다. 예. 지금 오늘 이제 팀 켈러 들으신 분들한테 그럼 내가 이 책을 봐야겠다고 하면 김상일님의 팀 켈러 네. 연구서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팀 켈러 자서전 네. 전기 네.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이 담겨 있는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뭐 이름 잊어버렸다. 누구? 그러니까 그 팀 켈러의 글 중에 많이 안 보고 있지만 이걸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기독교. 말이 되는 기독교. 네. 네. 말이 되는 그 세 권이 저한테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팀 켈러 얘기해봤습니다. 그 국내 출판된 것들을 보면서 이분의 장점들 얘기해 주셨고,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선택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출판되고 있는 게 아쉽다. 이 사람의 정말 균형 잡혀 있고 이중적인 귀기울임의 진면모를 좀 반영하는 글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까지도 듣겠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뵀는데 여전히 또 큰 도움을 얻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접시 정지영님과 함께했던 팀 켈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